5가지 대표 키워드를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아요. 5개보다도. 지금 뭐 글로벌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다. 세계화 이런 게 없다. 로컬이다. 지역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런 이슈들도 있고요. 뭐 은행의 미래부터 시작해갖고 패션의 미래. 굉장히 많은 미래들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를 다 다루진 못하니까 5가지로 좀 정리해 드릴 거고요. 5개 중에서도 대표적인 건 4가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일을 하는 방식이 바뀌었죠. 업무의 언택트입니다. 지금도 언택트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혹은 재택근무를 조금 하다가 회사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굉장히 짧게 하신 분들은요. 한 4일 정도 아니면 일주일 정도만 재택근무를 하고 다시 복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길게 들어갔던 조직들은 대기업들이 많은데 우리는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호기 있게 얘기했는데 한 달 해보고 나니까 지금 이슈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2달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한 달 정도는 재택을 하고서 지금 원상복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업무의 언택트. 이 용어 굉장히 익숙한 용어 아닌가요? 스마트워크. 굉장히 익숙하고 약간은 고루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이슈였었습니다. 스마트워크. 왜 그러느냐. 이 용어가 등장한 게 언제냐면요. 요즘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마트하게 일해라, 워크 스마트 해라, 리모트 워크 해라 비슷비슷한 말들이죠. 자, 바로 이 이슈는 언제 나왔느냐. 2009년입니다. 2009년 11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아이폰 3GS가 들어왔죠. 이때부터 변화의 물결이 한번 들어왔어요. 물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스마트하게 일하셨던 분들은 PDA라는 걸 쓰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전화도 되는데 인터넷이 되다 보니까 이메일도 확인할 수 있고 카톡도 보낼 수 있고 심지어는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디바이스가 등장하니까 많은 기업들의 관심이 워크 스마트,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모바일 워크 이쪽으로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나요? 크게 안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자, 이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상 중에 하나인데 책상의 변화라고 하는 영상 중에 하나죠. 혁명 뭐 그런 식의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스타트점은 1980년입니다. 80년대 책상은 우리나라 책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겼었어요. 보여드리게 되면은 바뀌는 것들이 생깁니다. 81년, 82년, 83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우선은 노트북 사이즈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파워포인트 등장했네요. 아마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위키피디아가 등장하면서 이제 두꺼운 백과사전은 필요 없게 됐어요. 더 이상 우리는 PDF를 보내다 보니까 팩스 필요 없게 됐죠. 이메일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라지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자, 2007년, 2010년, 2012, 13, 14. 이론상으로 벌써 2014. 지금으로부터 6년 전입니다. 2014년에 이미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노트북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업무 환경으로 이미 들어갔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도 노트북만 있으면 아무 자리나 가서 정말 리모트하게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스테이션 만들어졌습니다. 나의 워크플레이스라는 게 정해진 책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 내가 앉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된다. 그게 지하철일 수도 있고요. 커피숍일 수도 있고 벤치가 될 수도 있겠죠. 이미 이런 시스템은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무료에 가깝게. 그런데도 기업에서는 대부분 적용이 안 됐죠. 그 이유는 뭐냐? 보안이죠. 보안 문제는 큽니다.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서비스를 썼을 때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보안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초반에 2009년부터 한 3년 정도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솔루션에 대한 것들,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것들, 리모트 워크에 대한 것들 붐이 조금 일었습니다. 멈췄죠. 멈춘 사이에 개인들의 관심은요. 계속 집중됐어요. 수많은 생산성 앱들이 많죠. 수많은 생산성 툴들이 있습니다. 에버노트라는 게 있었죠. 원노트라는 게 있었죠. 요즘엔 노션이 대세인데 그런 서비스도 있죠. 구글 캘린더만 쓰더라도 캘린더를 공유해서 무료에 가깝게 쓸 수 있죠. 개인들은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개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개인이 스마트해졌어요. 기업은요. 멈춰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개인의 스마트가 지난 몇 년 동안 기업의 스마트보다 약간 더 우수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졌죠. 생존을 위해서 강제적인 워라밸.
업무 효율에 대한 것들, 재택과 유연 근무에 대한 이슈들 앞으로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제가 생존을 위해서라고 썼었죠. 사실상 작년, 재작년부터 많은 기업들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업무 스타일 중에 하나 큰 변화가 생겼죠. 15년 전에는 주 5일제가 적용이 됐었고 요즘의 이슈는 52시간 근무제가 적용이 됐었잖아요. 이게 있으면서 많은 기업들의 고민거리였었죠. 야, 진짜 우리가 주에 52시간만 일을 해도 업무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나왔는데 정부에서 칼퇴근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맞춰야 되죠. 자, 원칙이 정해졌으면은요, 제일 안 좋은 게 자꾸 흔드는 겁니다. 근데 원칙이 정해진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바뀌어야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일주일에 한 편 나옵니다. 왜 일주일에 한 편 만드느냐? 아예 기사가 떠있죠. 워라벨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그런 방송 쪽에 계시는 분들도 52시간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인기 있는 좋은 드라마들 만들어낼 수 있더라. 점점 바뀌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즘 이슈 때문에 폭발적으로 바뀌게 된 거죠. 강제 재택근무가 되면서 강제 유연근무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책상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기업 IT 담당자분들이 요즘에 급해졌습니다. 우리 뭘 도입해야 돼 도대체? 뭐가 필요하지?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룹웨어가 있는데요. 그룹웨어가 있지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불만이 어디서 터져 나왔느냐? 그룹웨어 쓰는 것보다 카톡이 빠른데요. 이 한마디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스마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1시간 내내 해야 되다 보니까 깔끔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겁니다. 자, 스마트워크, 워크를 주목하셔야 되죠. 스마트하게 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수많은 생산성 스마트 앱들이 있어요. 그걸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써야지를 고민을 하셔야 될 때 어떤 업무가 우리가 비효율적이었었지? 이거를 봐야 됩니다. 모든 직원들이 책상이 없이 일한다면, 모든 직원들이 흩어져서 일하는 날짜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것들이 효율적으로 돼야 되지? 4가지 영역을 고민하시면 되죠.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대한 것들. 일정, 조직의 시간과 개인의 시간이 같이 흘러가야 됩니다. 자료에 대한 것들. 자료가 파일철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꺼낼 수 있게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되면 좋겠죠. 할 일에 대한 것들, 투두리스트, 개인의 투두리스트뿐만 아니라 조직의 목표, 회사의 목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회사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려주는 믿음.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있는 것도 우리는 스마트 워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도와주는 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성장을 했죠. 슬랙이라는 서비스, 이거 몰랐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슬랙이라는 서비스는요, 사실 엄청나게 인기를 가지고 올 만한 서비스가 아니에요. 쉬운 게 좋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은데 슬랙과 같은 서비스들은 초반에 들어가면 약간의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다 영어로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IT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이러다 보니까 IT 시스템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쓰면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나오기 시작했느냐? 기업용 메신저들이 카카오톡 이슈가 나왔죠. 카톡으로 모든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카톡 말고 카톡은 좀 개인적으로, 회사 업무는 좀 따로 이야기합시다. 나왔던 것들이 슬랙과 같은 서비스, 국내에서는 한국판 슬랙이라고 불리는 잔디와 같은 서비스들이 등장했죠. 뭐 콜라비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잔디도 요즘에 보게 되면요, 굉장히 업무 효율화 생산성 때문에 매출이 올라갔다는 얘기, 신청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도 나오죠. 둘의 차이점은 한국 회사다, 외국 회사다. 나머지 큰 서비스들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MS에서도 팀즈라고 하는 사내형 메신저를 갖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도 가능하죠. 이것도 초반은 다 진입장벽이 낮은 이유들이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다 무료 버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구글 앱스가 바뀌었었던 G Suite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라인웍스, 네이버가 무섭게 지금 추격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서비스 줌, 화상회의 솔루션 계속 나왔죠. 보안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거 말고도 제가 지금 열거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조직을 도와줄 수 있는 생산성 앱들은요, 차고 넘쳐납니다. 거의 100개에서 200개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니까 혼란스럽게 되죠. 도대체 우리 조직은 어떤 거를 도입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된다. 우리 조직에 도입을 하기 전에 우리 조직에 뭐가 필요하지? 뭐가 있으면 효율화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업무의 언택트 시대가 됐으니까. 가볼까요? 요즘 같은 이슈 때 누가 성장했느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분기 주가가 상승 마감을 했어요. 상승 마감했었던 가장 큰 이유. 아까 얘기 드렸었죠.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모바일입니다.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자료들이 웹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들. 필요할 때는요, 클라우드 방식으로 뭐든지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것들. 내 책상이 아니어도 된다. 내 노트북이 아니어도 된다. 스마트폰만 있어도 된다. 패드류만 있어도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중심에 있는 게 아마존과 MS죠.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CD 팔지 않잖아요. 오피스 365로 팔고 있죠. 클라우드 시스템 팝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바뀌었죠. 이런 서비스를 앞으로 더 쓸 거냐? 더 쓸 겁니다. 기업들이 채택하기 시작했죠. 우리 회사 조직원들의 노트북에 깔려있는 이 로컬에 저장한 것보다도 클라우드에 저장한 게 차라리 보안 이슈에 낫더라. 이런 이슈가 너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금액이 저렴하면요. 열려있으니까요. 내용 나왔네요. 줌과 슬랙 더 많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슬랙은 그리고 줌은요. 한 50% 이상 성장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앞으로 더 성장할까? 그건 같이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이제 이 이슈가 나왔었죠. 한번 벌써 나왔으면 좋았을 이슈이기는 한데 카카오톡이 기업용 메신저를 지금도 계속해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나오면 좋은 승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재택근무 해보시는 분들 어떠셨나요? 해보니까 어떠세요? 원래 재택근무하게 되면 좋은 점이 많죠. 단점도 많아지셨을 거예요. 이거를 다 보편화시켜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몇 가지를 좀 골라서 이야기 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걸 또 약어로 나왔죠? WFH라고. 네, 워크 프롬 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점은 뭐냐? 시간이 절약이다. 출퇴근 시간. 생각해보세요. 저도 제 회사 시작하기 전에는요. 언제나 아침 8시 혹은 9시까지 출근하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아침에 지하철 타고 다니실 때 지옥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간 버스 타고 다닐 때 미어 터집니다.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기 때문에요. 그 버스, 지하철 갇힌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게 사라졌죠. 감염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택근무가 좋은 점은 그거잖아요. 또 한 가지, 거기 버려지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절약이 됐다. 눈 뜨고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난 다음에 책상에 딱 앉아서 노트북을 켜는 순간 회사다. 끝나는 거죠. 퇴근할 때요. 닫고 소파로 나가면 퇴근하는 겁니다. 아, 이거 좋은데? 생각하기 시작했죠. 두 번째, 집중근무다. 집중근무가 나오는 이유. 회사에서 우리는 일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가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방해를 많이 받아요. 어떤 식의 방해냐? 열심히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툭툭 치면서 쉬자. 잠깐 회의 좀 할까? 이런 식의 방해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집에서 일을 하시거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셨을 경우에는 온전하게 1시간이면 1시간,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내가 하는 시간에만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인기를 얻었죠. 세 번째, 가족과의 시간. 가족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 시간에 대한 확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근데 이걸 뒤집으면요.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단점 나왔네요. 업무 시간의 구분이 일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점점 사라져요. 회사에서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가장 기쁜 순간은 노트북을 딱 덮고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어폰을 끼는 순간부터 4시간입니다. 난 퇴근했으니까. 집까지 조금 거리가 멀어요. 뭐 거리가 멀더라도 지하철에 있는 동안에 넷플릭스를 보시거나 다른 것들을 하시면서 약간의 회사와 직장에 떨어져 있으면서 내 모드라는 게, 내 마음가짐이라는 게 변화가 됩니다. 변환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업무 공간이나 생활 공간이요. 불명확합니다. 아, 집에 오면 난 쉬어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책상을 보는 순간 난 일해야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로 오기 시작하더라.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 앞서 이야기 드렸었던 화상회의 시스템 무료에 가깝게 좋은 거 많이 나왔습니다. 채팅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나왔어요.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수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문제는 보조수단이라는 거죠. 보조수단이다 보니까 정말 급할 때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상 재택근무 스타일에서 언택트 시대에는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달라져야 돼요. 집중근무 또 나왔네요. 앞에서는 집중근무가 장점이었는데 뒤에서는 단점입니다. 왜 단점이냐? 여러분들이 재택근무를 하실 때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군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실 때 혼자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면요 집중이 돼요. 근데 문제가 있네요. 요즘 이슈 때는요. 혼자 안 있죠. 가족들과 함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자녀분들한테
아빠 출근해야 돼. 하고 나서 방문을 닫고 서재로 들어가도 애들한테는 안 통하는 친구들이 좀 있죠. 밖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아빠는 전화해야 되는데, 화상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점을 작동하기 시작해요. 뭔가 좀 분리가 좀 필요하다. 집중이 오히려 안 되더라. 마지막, 전 저게 나올 줄 몰랐네요. 좀 외롭다. 그래요. 이건 성격 차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일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모여서 일을 하게 되는데, 다투더라도 아무리 보기 싫었던 상사라더라도 못 보게 되는 거죠. 잠깐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마지막에 이거를 저한테 얘기해 주실지 몰랐었어요. 비품. 그렇죠. 집에 있는 동안에 회사 비품을 쓸 수가 없다. 회사에서는 포스트잇이 있는데, 볼펜이 있는데, 복사기가 있는데 의외로 이게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 걸 출력을 못하다 보니까. 네, 이런 단점들 앞으로는 좀 해결이 돼야겠죠. 이런 질문도 나와서 좀 이야기 드리면요. 앞으로 공유 오피스는 성장할 수 있게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공유 오피스. 위워크와 같은 곳들, 드림플러스와 같은 곳들, 패스트5, 굉장히 많은 공유 오피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슈가 됐을 때 모두가 모여서 일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오픈 스페이스에서 공유 오피스에 성장하는 거 더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요? 양반되는 것 같습니다. 한쪽 축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유 오피스 시장이요, 활기를 띠고 있다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반대편에서는요,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거 싫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버부터 시작해갖고 에어비앤비, 다른 사람이 공간에 가야 되니까 여기가 깨끗합니다. 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꺼려지는 게 있다는 거죠. 아까 개인 얘기 드렸었잖아요. 건강에 대한 것들, 안정성에 대한 것들. 여러분 요즘에 커피 한잔 하러 가실 때 커피숍에서 한 명이 딱 나가는 순간에 일하시는 분이 와서 닦아줍니다. 그럼 약간 마음의 안심이 돼요.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마찬가지겠죠. 성장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뀔 거냐고 저는 생각하냐면은 이 두 가지는 먼 미래가 아니라 근미래는 이슈가 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큰 기업들의 백업 오피스다. 그러니까 오픈 데스크와 같은 곳들 혹은 자리 몇 개 해놓고 난 다음에 지정을 해주는 거죠. 집에서 일하는 분들이 집에서 일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근처에 있는 공유 오피스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계약을 해갖고 오피스만 받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가서 마음대로 일을 해라.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다. 지방에 사무소가 있으신 분들은 서울에 가지도 않는데 임대료를 쓰는 것보다도 백업 오피스를 갖다 놓고 나서 원할 때마다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리모크 워크스페이스를 이런 공간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는요. 공간 계약이 아니라 점점 시간 계약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공간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1년짜리 임대를 했었을 때, 3개월 이상을 했었을 때인데 시간 단위라고 하는 거는 오늘 2시간, 오늘 하루 이런 개념으로 일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유연성이 좀 발휘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공유 오피스가 아니라 요즘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커피숍들, 수많은 음식점들, 수많은 다른 시설들이 이런 식으로 업종을 살짝 바꾸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유 오피스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인트에서 이 두 가지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코로나 이후로 과연 사람들의 언택트 근무는 계속될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재택근무를 하시다 돌아오셨던 분들. 지금 굉장히 장밋빛이 많습니다. 이쪽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언택트 근무에 대한 주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슈가 끝났을 때 계속 될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저는 5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50% 정도냐? 자, 여러분들의 회사와 조직이 앞으로도 언택트 근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강화가 될 거다, 안 될 거다는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오너와 대표님들한테 달려있습니다. 관리자급 분들한테 달려있어요. 그분들 보시기에 재택근무 해보니까 괜찮더라.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괜찮은데? 직원들이 더 행복한 것 같아. 이렇다라고 한다라면 더 많은 적용이 되겠죠. 하지만 장담하건대 대부분의 조직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굴을 보고 일을 해야 익숙하잖아요. 급변하진 않아요. 대신에 천천히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2014년도의 장표처럼 천천히 모두가 리모트 워크에 익숙해지고 모두가 워크 스마트에 익숙해지는 걸로 우리는 더 빠르게 갈 거는 맞습니다. 급변하진 않겠지만. 그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 걸로 생각이 드느냐? 시스템 도입이죠. 재택근무 솔루션과 같은 시스템들, 화상회의와 같은 솔루션들. 우리 이미 있는데요. 비싼 장비에 비해서 저렴한 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모두의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야, 저걸 도입하면 되던데?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혹은 반대로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부랴부랴 회의가 소집됐던 곳들도 많을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안 돼 있었어? 라고 하면서 정비에 들어가는 곳들도 많아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냐? 업무 효율화 이슈는 지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에 근무하시면서 우리 조직을 좀 더 스마트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었다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요, 지금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 이슈가 끝나고 나서 세나 달 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고 또 이런 이슈가 터졌었을 때 다시 또 이런 고민과 비용의 낭비와 매출의 급감을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슈가 터지고 특히 경영진부터 시작해서 윗선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을 때 지금은 뭔가를 바꾸기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교육 얘기 좀 가보죠. 교육. 자, 업무의 언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육의 언택트도 역시 시작이 되죠. 교육. 많은 부모님들을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었던 온라인 계약 이슈가 있었죠. 4월 초에 이제는 아이들이 계약을 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부에서 발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속보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계약. 큰일 났다. 우리 애가 또 학교를 안 간다. 아이들이요. 지금 학년이 바뀌었는데 친구들 얼굴을 못 만나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했으니까. 싱가포르에서도 큰 이슈가 터져버렸으니까. 그래. 애들이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괜찮아. 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젠 이런 날짜들을 받으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하고 지금 한 달 동안 또 집에서 재택근무로 일을 해야 돼요. 애들이 어떻게 수업을 들을 수 있지? 고민에 뭘 가르쳐야 될까 고민했는데 구세주가 나타났죠. 이게 등장했죠. 최고였었던 것 같아요. 2주간의 MBC에서 라이브 특강을 만들었죠. 이 라이브 특강을 만들면서 9시부터 12시까지 하다 보니까요. 그때까지 잠을 자는 친구들은 모르겠지만은 많은 친구들이 일어나가지고요. 학교 가는 것처럼 딱 컴퓨터 켜고 노트북 킨 다음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앞에 앉아갖고 선생님이랑 대화를 해요. 초등학생들 1, 2학년, 3학년 애들이 대화를 해요. 채팅도 합니다. 독수리타법으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벌써 뭐에 익숙해졌느냐? 애들은 익숙해요. 애들은 뭐에 익숙하죠? 유튜브에 익숙하죠. 유튜브로 도띠 잠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게임을 보면서 이미 그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유튜브와 같은 방송을 하는 것들, 앞에서 방송을 하면서 옆에 실시간 채팅을 나누는 것들, 인터랙티브하고 교감을 나누는 것도 익숙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교육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재밌게 하세요. 물론 여러 이슈가 있긴 했었어요. 접속이 안 된다라든지 갑자기 욕을 하는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불량회원 등급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라든지 나는 욕도 안 했는데 갑자기 불량회원이 됐는데 EBS에서 고객센터를 안 풀어줘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대신 우리의 불량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이슈들도 있긴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아쉽게도 2주가 되면서 이게 끝났어요. 그럼 아이들은 뭘 알게 됐죠? 아, 이렇게 수업이 되는구나. 이거 재밌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 20분 시작하고 20분 쉬고 그거에 맞춰서 12시까지 됐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많은 부모님들한테 재택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구세주가 됐다라고 하는 이유는 적어도 12시까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좀 옆에 있긴 해야 돼요. 가르쳐주면서 자기도 좀 업무를 볼 수 있었다. 이것 때문에 괜찮았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실시간 계약이 됐습니다. 초유의 사태였었죠. 역시 안 가본 길이에요. 온라인으로 계약을 한대요. 이게 가능할까? 부랴부랴 이슈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앞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강의하는 건 가능한데 강의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교환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나 파워포인트 잘 할 줄 모르는데.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라.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만들면 된다. 어떤 분은 실시간 생방송을 해라. 여러 이슈가 터져 나왔죠. 이 사이트 기억해 두셨다가 방송 듣고 나신 다음에 지금 들으면서 보지 마시고요. 그 비디오 먹으라고 하는 잘 돼 있어서 제가 찾아놓은 영상입니다. 온라인 계약 첫날 어땠는지 영상으로 모아보면 재밌어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던 것들이 나옵니다. 자, 앞에 있는 건 어떤 모습이냐. 이제 교장 선생님이 훈화하셔야 되잖아요. 학기 초가 됐으니까. 부랴부랴 영상을 만드시는 건데 다른 도구 필요 없는 겁니다. 갖고 있는 아이패드로다가 한 명이 촬영을 하고 옆에 보면 A4 용지 쫙 손에 들고 있죠. 이게 뭘까요? 예, 그거예요. 프롬프트. 프롬프트 필요 없는 거죠. 말할 거 A4 용지로 쭉 해서 한 명이 들고 있고 한 명은 영상을 촬영을 하고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굉장히 저가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방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는데 어떤 조직은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걸 쓰고 어떤 조직은 줌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해서 하기도 합니다. 형태가 여러 가지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학습터라고 하는 곳에 로그인하는 친구들도 있죠.
여기 가게 되면 미리 올려져 있던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서 요걸 보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많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유튜브가 더 재밌는데? 이게 문제예요. 유튜브에 영상 같은 거 보는데 익숙해진 친구들한테 눈높이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됐어요. 자, 더 걱정하셔야 되는 거는 아이들은 금방 자랍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여기 익숙해졌는데 걔네들이 중학생이 되면,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교로 가게 되면 지금과 같은 교육 시스템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변화가 시작이 됐죠. 자, 이제 나온 것들 5월 달에 아이들이 개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나옵니다. 개학이 될지 안 될지는 이것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젠 대학교 얘기가 나오네요. 대학교가 더 큰 문제가 됐죠. 아이들은 그냥 시키니까 보면 돼요. 지금은요. 저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는요. 근데 대학교는요? 비싸잖아요. 등록금이 비싼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라니. 아니면 내가 방통대를 가지. 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미루는 것도 아니고 한 학기 전부를 온라인으로 학습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느냐. 휴학하겠다. 차라리 한 학기 휴학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반환해달라 등록금을. 이 얘기가 나오는데 대학교 입장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지만 시설부터 시작해갖고 월급이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환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이슈가 돼가지고 소송까지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더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 교수님들이죠. 졸지에 유튜버 된 교수님들이 나오는데 모든 교수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난장판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야구 중계 합성에 인공지능 음성 강의까지 난장판이 됐다. 집에서 맞이한 계약과 수업. 16년 전에 녹화했던 강의를 사용했다. 음란물을 전송했다. 이거 뭐 실수했었죠? 이런 이슈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한 순간이 됐어요. 대충 올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영리한데요. 그런 것들이 나왔었을 때 이제는 스피디하게 카톡을 타고요. 페이스북을 타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더 조심하셔야 될 때가 됐죠. 두 가지 포인트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강의 도구가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가 지금부터 더 다양화되기 시작했죠. 강의 도구의 성장이라는 건 뭐냐?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라이브를 하려면 엄청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5년 전에 그 고민을 했었어요. 라이브로 계속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요. 쉬워졌죠. 인터넷 망이 빵빵하게 잘 터지잖아요. 도구 저렴해졌죠. 그러니까 성장한 겁니다. 거의 무료에 가깝게. 유튜브 라이브, 구글 클래스룸, 줌 많이 쓰기 시작하죠. 이 세 개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죠. 혹은 유료라고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크게 들지가 않습니다. 도구, 스마트폰 녹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고퀄리티의 영상을 위해서는 돈을 투자하긴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 제일 많이 쓰기 시작하는데 가장 최근 IT 회사 중에서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네이버의 변화가 생겼죠. 지식인의 댓글을 누가 달까요? 누가 답변해 줄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고민이 돼가지고 지식인에 올렸는데 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이 답글을 달아줄지도 몰라요. 그런 불안감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지식인에서 어떤 서비스를 냈냐면은 엑스퍼트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죠. 1대1로 돈을 내고 나서 평가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또 봐보죠. 저도 얼마 전에 웨비나라고 해서 온라인 쪽에서 원격 근무 세미나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유튜브 플랫폼을 썼어요. 플랫폼이 많거든요.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처럼 이벤터스와 같은 플랫폼들도 계속 성장하는 플랫폼이죠. 강의 콘텐츠 다양화. 이제는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다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안 만들어도 되긴 합니다, 사실. 이미 나와져 있는 수많은 콘텐츠들을요, 잘 활용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대학 온라인 콘텐츠 강의를 지원하겠다라는 이슈들이 나오는 거고요. 예전부터 항상 나왔던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온라인 대학. 어벤져스 군단이죠.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수업이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대학교에 있는 탑 클래스를 달리는 교수님들의 강의만 내가 짜집기 하듯이 모아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있었죠. 무크라고 이야기했었죠. 오래된 용어입니다. 무크라고 해서 한참 성장할 거라고 예측됐던 서비스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했던 곳들이 몇 군데 있었고 한국형 무크도 있습니다. 지금도 K무기라고 있죠. 자,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최근에 코세라에서 유명한 곳 중에 하나에서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1,400개가 넘는 무료 과정들을 제공을 합니다. 웹사이트에 수강할 수 있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이제 끝난 이슈인 줄 알았는데 요즘처럼 원격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더 수준이 높은데? 이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대학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사이버 전문이 나오게 된다면요. 하지만 퀄리티가 더 높게 된다면 분명히 가능한 일이겠죠.
제가 주목하는 거 이것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기사 하나씩 봐보죠. 2017년도에 뭐가 나왔냐면은 어쌔신 크리드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 역사 교육 모드를 추가를 한대요. 그냥 게임이거든요. FPS처럼 여러분들 1인칭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게임인데 여기 뭔가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더니만 2019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노트르담 기억하시죠? 이 대성당 이걸 복원하는데 사용을 한다. 왜냐하면 게임에서 너무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급기야 어떤 기사가 떴느냐. 코로나19로 취소된 수학여행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로 대신해서 화제다. 이걸로 공부를 한대요. 가능한 일일까? 네, 선생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이 회사에서 유비소프트에서 키를 줘서 괜찮다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쌔신 크리드 교육, 히스토리, 역사 모드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보실 거예요. 저도 잠깐 들어가서 봐봤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기원, 아테나의 폴리스 신전을 비롯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한 명의 나레이터가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곳곳을 설명을 해주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교육용 소재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변할까? 과연 코로나 이후의 교육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초중고가 다르고요. 대학교가 다르고 성인 교육이 다릅니다. 이걸 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집었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보편적인 것들만 봐보죠. 첫째, 학습자들의 눈높이는 지금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겁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에 교육 자료를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내가 궁금한 게 생길 때 과거에 여러분들 어디서 검색하셨어요? 지금 당장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이버였죠. 혹은 크롬에서 검색을 합니다. 구글링을 하죠. 이제는요. 유튜브죠.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팩트에 대해 알고 싶다? 검색하면 정보 채널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들을 봤던 학습자분들이기 때문에 눈높이는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 교수자분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필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요. 이 시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다시 오프라인의 활성화가 되겠죠. 당연히. 오프라인의 활성화가 되겠지만 한 가지가 더 들어갈 겁니다. 지금처럼 웨비나 방식이 같이 추가가 되겠죠. 같이요. 오높이가 정말 믹스로 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혹은 지방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강의라는 것들, 실시간 세미나라는 것들, 실시간 앉아서 혼자 강의를 여시는 분들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요소는 뭐냐?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저도 좀 가끔 보게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 올리시는 것들 좀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 나서 좀 답을 할 수 있는 것들, 인터랙티브한 액션은 더 필요해져요. 중요한 거, 역량 강화라 그랬습니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용할 줄 알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하냐?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이 온라인 다양한 학습 보조라는 말처럼 수많은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학습 보고 자료들을 인터넷에 있는 걸 긁어와서 강의 테이블로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강의를 뭘로 합니까? 라는 분들이 계세요. 아시잖아요. 제가 하는 강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수많은 강의들이 사실상 여러분들 혼자서 독자적으로 생각하신 거 아닙니다. 이미 나와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더해서 나의 생각을 더하고 근거를 찾아서 그게 논리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책이 되고 강의가 되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주제가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널려져 있는 요소에 대해서 갖고 와서 나의 의견을 더 많이 접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분들이 참여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다고 한다면 교수자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느냐? 선생님들의 역할은 말 그대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로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오프라인이 죽겠네요? 안 그래요. 온라인으로 아무리 동기부여를 해주더라도 온라인으로 학습을 끝낼 수 있는 학습자는 없습니다. 이러니 정말 잘 되고 있지만은 오히려 온라인 강의가 의지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대로 된 진도 체크를 할 수 있는 것들, 아이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나서 진도를 뺄 수 있는 것들, 이거는 선생님들과 퍼실리테이터, 교수자의 역할이겠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